김정은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당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기발한데요? 아니 과태료 부과해야 돼요. 과태료 때리고 법정지 때려야 돼. 그럼요. 철컹철컹이지. 자, 근로기준법 얘기를 왜 했느냐. 실제로요. 지금 북한에서 해외에 파견된 우리 북한 근로자들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죠. 올해 1월입니다. 지금 중국에 이어서 이제 아프리카에서까지 근로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인질극벌에서 사망했다. 북한 노동자 2,000명 폭동. 의미심장한 이유. 2,000명이 가능하구나. 야, 아니 북한 노동자들이 왜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불만은 늘 있었죠. 근데 불만을 폭동으로 표출한 거는 이거는 북한 정권 이래 노동자들이 폭동한다? 이거는 유일한 사례예요, 진짜. 그 전에 한 번도 없었거든요. 뭐 아프리카 콩고 공화국에서 올 3월에 이제 사람들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좀 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폭동을 시작했고요. 실제로 이 사건은 더 중요한데 중국에서 1월에 방직 공장하고 수산물 공장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일어난지 아세요? 뭐죠? 뭐 때문에 일어난지 아세요? 뭐죠? 임금 체불. 북한에서 임금이 밀려도 한 번도 임금 주세요라고 노동자들이 말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임금이 밀렸다고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자, 일단 지난 1월에 있었던 대규모 폭동 사태가 심상치 않은데 중국 지린성의 경제구역의 북한의 의류공장, 이게 어디 소속이냐면 북한 국방성 산하 전승무역 소속 공장입니다. 북한 직할이에요, 직할. 여기서는 찍 소리도 소위 못 낸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직접 관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북한 노동자들이 2,500명 파견돼 있어요. 굉장히 규모 있는 의류 공장이죠. 표면적인 이유는 임금 체불하고 귀국 문제예요. 4년에서 7년간의 임금이 약 1,000만 달러에 달하는데 이걸 북한이 통째로 띄어먹었다는 거예요. 110억 원이 넘는 돈인데. 2,500명 가까운 중국에 나가 있는 북한 근로자들이 7년간 임금이 떼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건 북한이 어떻게 근로자들을 그간에 달랬냐면 네. 정보기관을 취재해보니까 그간 폭동의 조짐이 있었는데 북한이 다음에 몰아서 한꺼번에 주겠다. 한꺼번에 주겠다라고 달래오다가 이 임금액이 굉장히 높게 달하니까 1,000만 달러에 달하니까 이 참았던 게 터진 겁니다. 알고 봤더니 북한이 이 돈을 저금해 놓은 게 아니라 전쟁 준비 자금으로 다 소모한 거예요. 근로자들이 이 사실을 다 인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세 전후의 MZ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첫 번째 북한 관리자가 사망했어요. 네? 사망했어요. 그리고 지배인 3명이 몸싸움 등으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야, 무슨 일이 아니네. 대규모 사태가 일어난 거고요. 그래서 평양 본국에서 주동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검열단을 현지로 파견해서 주동자로 보이는 100명을 끌고 북한으로 데려갔어요. 왜 이런 일이 중국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북한 내의 젊은 MZ 노동자들은 이제 임금 문제, 귀국 문제 이런 거 참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 달린 때려줘. 이야. 공장들마다 다 기숙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체 바깥으로 나오지는 못하는 시스템이고요. 감시가 2중, 3중으로 매우 심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감옥만 아니다 뿐이지 거의 감옥 생활이나 다름없는 그곳에서 거의 16에서 18시간을 근무하고 거의 노동 착취인 거죠. 참 너희들로 일을 하는 거죠. 지금 단독 그 안에 노동자들이 16시간 이상 일을 하니까 햇볕을 못 봐가고 비타민 D가 부족해서 뼈가 다 녹아지고 부셔지고 하는 그런 병들을 많이 겪고 있어요.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공사판에서 다치잖아요. 그 법적인 것에 인해서 상해 보상금이 주어집니다. 그럼 이 상해 보상금이 노동자 개인에게 주질 않아요. 이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가 가져가 버리고. 그래서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다쳐도 병원에서 치료를 잘 못 받습니다.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착취가 많이 있는 거죠. 다친 건 개인인데. 진짜 얼굴 보기 싫다. 진짜. 예전하고 차이는 예전에는 그렇게 해도 폭동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정권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의식이 굉장히 변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의식의 변화된 가장 큰 이유는 가장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을 본다고? 야, 이게 진짜 크구나. 와, 역시 정보구나. 드라마나 유튜브나 이런 거를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몰래 소지를 하고 하면서 외부 정보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중에 이제 결정적인 게
한류의 영향이 큽니다. 한류가 통일을 한다니까. BTS가 통일한다. 왜냐하면 그 한류로 인해서 그런 사상이나 문화적인 의식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하고는 좀 다른 게 과거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실은 나왔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를 보고 싶고 접하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나와요. 젊은이들이 많이 이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제 붕괴가 되고 또 그것이 가장 빠른 어떤 통일의 수순이 아니겠는가 하고. 아니 제가 이제 저도 해외에서 한 4년 반 근무를 하면서 한 사람이 이제 사고 치는 걸 많이 봤는데 이렇게 아예 집단적으로 항거를 하거나 폭동을 일으킨다는 건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집단적으로 행동했다는 건 뭔가 이게 마지막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와, 이거 심각한데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지린성에서 발생한 폭동으로 지배인이 다치고 책임자가 사망한 사건. 북한 노동자들이 폭력적인 폭력 행위를 통해서 뒤엎은 거죠. 사실상 전복시킨 거예요. 네. 타 지역에 있는 북한 근로자들에게 이게 전파되고 있어요. 어떡해. 그래서 야, 지난 1월에 들고 일어난 거 들었어? 야, 우리라고 왜? 그래서 3월에서 무슨 일이 단둥에서 일어나냐면 노동자들이 출근 안 하는 파업을 해요. 그러자 북한이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었던 일종의 노사 협상을 합니다. 일종의 노사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야. 단둥성에 있는 북한 근로자들이 왜 임금을 안 주냐? 코로나가 지나면 밀린 임금 주기로 하지 않았느냐라는 걸 요구하게 되고 북한 정권이 십시일반 걷어서 근로자들에게 일정 정도 비용을 지급해요. 야, 이른바 그렇구나. 한판 최초 노사 협상이 지난 3월 단둥 집단 파업 사태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단체 협약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 그런데 공통점은 콩고, 지린성, 단둥 나가 있는 북한 근로자들의 나이가 MZ세대. 그러네. MZ세대. 그러네. 젊은 층. 잘했다. 이거. 예전에는 개인이 탈출하는 것으로 해결했지만 이제는 안 참는다는 거죠. 최근에 지난 2월이었었죠.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 지금 나가 있는 그 노동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첫 번째, 저녁 7시 이후 외출 금지. 두 번째, 스마트폰 사용 절대 불어. 세 번째, 전자기기 보유 신고하고 상납을 해라. 마지막으로는 상호 감시 강화, 동향을 장악하고 보고하라. 거기서 지금 MZ세대 노동자들이 스마트폰 기기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속았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이런 최고의 발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참 이게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 게 뭐냐면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연대의 형태를 띠게 되니까 네. 각 지역마다 네. 사실은 굉장히 큰 어떤 변화의 시작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에 이런 일들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바람직한 게 예전에 북한에서 이 배급을 못 줄 때 노동자들이 항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탱크를 풀어가지고 그냥 깔아 죽였거든요. 그리고 그 탱크 부대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이제 소문이 날까봐. 그러니까 그만큼 내부 안에서 일어났으면 아마 탱크 풀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밖에서 이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인권 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북한을 주시하고 있는데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똑똑한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게 체제가 가진 참 그 어떤 아이러니인지 네, 모르겠는데 지금 무서울 거예요, 엄청. 파업과 폭동이 참 잘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너무 잘했어요. 이런 어떤 사회를 쳐다보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있어요. 또 이게 또 이렇게 노동자들을 옆에서 보다 보면은 그들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오만에서 북한 근로자들을 이제 관리하는 일을 했으니까 이 사태 조금 알거든요. 그러게요. 제가 봤을 때는 저 같은 이제 관리자를 이제 잡은 거예요. 인질로 잡은 다음에 되게 거칠게 항거를 했던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결과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돌아가면 종추병시험소에 가거나 숙청당하거나 정말 이렇게 정말 비극적인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폭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아마 북한의 젊은 20대, 30대 MZ 세대가 정말 이번에 들고 일어난 것이 아닌가. 네. 일단은 저희 할아버지나 아버지 때 같아서는 이제 김일성이나 김정일 그리고 당에 대해서 충성심이 엄청 높았고 그리고 정치색이 뚜렷했어요. 근데 저희 같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치색이 점점 더 이제 희미해지고 있어요. 사회주의 그 경제 체제가 이미 현실적으로 붕괴된 상태였고 보고 듣고 이제 현실로 이제 피부로 맞아요. 느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되게 개인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어요. 그렇죠. 바람직한 행동.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외국까지 나왔는데 해외 나와서 보니까 다른 이제 해외 근로자들도 있잖아요. 그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 이외에도 이제 임금 문제나 그리고 자기들의 초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불만이 쌓이는 게 아마 이번에 정말 폭동으로 이제
뭔가 폭발하지 않았나. 제가 그 쿠웨이트에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을 그 지켜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요즘 그 노동자들은 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타양 만리에 나와서 뼈 빠지게 일을 하는 그 기본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거거든요. 그 돈을 벌어 가지고 이제 귀국을 하면 그래도 부모 조자를 부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걸 다 참고 지금 나와서 일을 하는데 수당을 주지 않았다, 보수를 주지 않았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노동에 대한 그 대가가 아무것도 없다고 라고 하게 되면 노동자들은 정말 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이게 북한에서도 지금 새로운 세대가 등장한 겁니다. 지금 MZ세대가 등장했잖아요. 핵심적인 건 바로 뭐냐면 김일성 때까지만 해도 작동했던 국가 배급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김정일 때 이미 무너졌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노동자들이 노동해가지고 모든 걸 국가에 바치면 국가에서 알아서 배급을 해줬거든요. 네. 근데 배급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각자 도생이 맡겼고 이 사람들은 대개 이제 시장 경제의 초기 형태죠. 장마당에서 그 논리를 배웠거든요. 옛날엔 국가를 위해 충성한다 이런 것들이 인센티브 없이도 뭐 훈장만으로도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젠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시적인 시장 경제입니다. 장마당이. 거기서 그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 내가 일을 했는데 노동을 했는데 대가를 국가에서 가르쳐? 이거 뭐야? 근데 사실상 그 총체적인 노예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저한테 굉장히 고무적인 게 북한에서 드디어 노동운동이 시작됐다. 드디어 노동운동이 시작됐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70년대 상황이거든요. 그 청계천에서 말이죠. 이거 봉제업이었거든요. 그때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우리 50년 전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북한에서 시작된 겁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노동자 농민에게 임금을 안 줘가지고 노동자 농민들이 일하고 봉기를 하죠. 그 나라 그 왕조는 반드시 멸망을 합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없어요. 봐봐요. 지금 김정은 정권이 강력해요. 진시황의 진나라가 강력해요. 진나라. 당연하죠. 진시황의 진나라도 만리장성이랑 아방궁 건설하라고 노동자들을 모았는데 월급을 안 줘. 그래서 진승과 오광이란 그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요. 그게 중국 역사상 최초의 진승과 오광의 난이라고 하는데 그 난 때문에 진나라가 멸망을 해요. 1980년에 이제 그 폴란드 당시 공산 폴란드에서 엄청나게 노동자 탄압을 하고 월급을 안 줘요. 그래가지고 레흐 바벤사라는 인물이 전설적인 인물이죠. 노동자들 월급 달라라고 하면서 노조를 만듭니다. 이게 점점 커져요. 이게 공산 정권에서도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커져버립니다. 결국에는 이 바웬사가 이끌던 자유노조가 폴란드 공산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자유국가를 만들어버려요. 야, 이 그래서 월급이 북한도 물론 시간의 차이겠지만 지금 굉장히 고무적인 게 뭐냐면 이게 마중물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붕괴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시대나 이 전제주의 국가에서 이런 불만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2024년에 터져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걸 생각해 보면 역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미디어의 발달인 거죠. 그러니까 북한 사회에서 수십 년 동안 잠재되어 있던 불만들이 이제 새로운 미디어, 뭐 유튜브라든지 혹은 이제 그 스마트폰을 통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사실은 주목해야 될 나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MZ 북한 세대들이 많이 가는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최근에 중국보다 더 끈끈한 인연을 맺어가고 있는 그래서 많은 북한의 노동자들이 가고 있는 이 러시아. 이 러시아가 어쩌면 최종 폭발 지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해보게 되거든요. 아유, 너무 불쌍해. 보람이 있으면 저 힘듦을 견딜 수 있겠지. 맞아요. 돈이라도 제대로 주면. 외화벌이 노동자가 그 러시아와 중국이 메인인데요. 코로나 전에는 러시아는 한 3만 명,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한 7만 명 정도. 코로나 직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유엔 안보리에서 국제 제재 결정을 내리죠. 2019년 12월까지 해외에 있는 북한 노동자를 저는 북한으로 송환시켜라. 그래서 러시아 대사관에서 러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한 500명 정도밖에 없다. 다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한 10,000명 정도가 그때도 잔류를 했었고 그 이후에 이 국제 제재를 피해서 관광 비자나 학생 비자로 이렇게 가장해서 노동자를 계속 자,
열악한 환경과 이 살인적 노동 강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줄 리가 없죠. 자, 지난 3월에 한국인 선교사를 이례적으로 체포합니다. 우리 국민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러시아 정부가 이런 식으로 체포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인데요. 체포된 사람, 현지 탈북민을 돕던 50대 선교사로 알려졌습니다. 어머, 어떡하면 좋아. 어떡해. 1월 중국에서 육로를 거쳐 블라디보스토크로 입국한 뒤 체포된 백 씨는 현재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멀리도 보냈다. 아니 우리 선교사를 체포하는 게 어떻게 김정은을 위한 이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죠, 푸틴에? 한국인 선교사를 체포한 것이 왜 선물이 될 수 있냐. 일단은 요 전단지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정민 씨, 예. 지금 뭐라고 쓰여있죠, 저기요? 43세. 찼습니다. 네. 것 같은데. 아들하고 엄마 약간 뭐 맞아요. 실종 이런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북한 대표부 간부 박모 씨의 아내와 아들의 사진이거든요. 네. 일단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그 북한 영역을 나와서 그때 당시 이제 한국으로 온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맞아요. 있는데 네. 안타깝게도 지금 북한으로 송환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분들의 탈북을 도우셨던 분이 바로 현재 러시아에 체포가 돼 있는 백선교사예요. 어머, 그렇구나. 이 사태를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매우 심각한 사태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녹화가 진행되는 이 시간에도 백선교사님이 러시아에 구금이 돼 있고요. 굉장히 간첩 혐의라는 것은 러시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혐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러시아가 간첩 혐의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구금한 사례가 없었어요. 처음 있는 일이고 앞서 말했던 이 모자의 탈출을 도왔을 뿐 아니라 10년 가까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위해서 구호 활동을 펼쳤던 거예요. 다치거나 배 곱는 북한 노동자들을 치료해주고 밥 주고 금전적으로 지원해주고 사랑으로 보살펴준 인권적인 활동을 했던 분이 백선교사님인데 지금 구금을 시켜놓은 거고 사실 북한에서는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도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김정은이 북한 그 사람들을 돕는 그런 한국인을 좀 크게 처벌해달라라고 푸틴에게 요청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지금 파괴된 도시, 인프라 이런 것들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북한 노동력이 깊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유엔 대북 제재고 뭐고 상관없이 지금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협력이 강화되고 있고 북한 노동자들이 계속 러시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선교사님과 같은 그런 분들을 만난다. 네. 이거는 북한 노동자들이 이제 또 탈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거든요. 때문에 아마 푸틴이 김정은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를 본보기로 삼아서 이렇게 체포하지 않았겠는가. 그래도 그렇지 선교사를 간첩 혐의로 체포한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런 비슷한 사례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북한 당국에서 뭐 항의를 하거나 그러면은 러시아에서 그 경고, 협박조로 너희들 그럼 감초죄로 넣을 수 있어 적당히 해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했냐면 그 한국 정부에서 직접 나서지 말고 그 유엔 난민기구 있지 않느냐 지요. 그쪽으로 돌려라. 그럼 우리가 훨씬 편하다라고 해서 사실 우리 정부의 편의를 좀 많이 봐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간첩 혐의로 체포를 해버렸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가 중국에 비해서 훨씬 더 완화적인 태도를 취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 여건이 해달라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해줬는데 러시아만 해도 적당히 해줬는데 이번에 좀 우리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북한에서 요구를 하니까 바로 때려서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간첩 혐의고.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추방 정도가 이제 가장 강력한 형태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전시 상황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제 무기가 필요하니까 북한의 요구는 들어줬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전쟁이 끝났을 때 과연 러시아가 북한과 우리나라 중에서 누가 더 필요할까를 보면 결국 우리나라가 좀 더
러시아 입장에서 필요한 파트너일 수도 있는데 러시아가 갑자기 상황이 변했어요. 태도도 변했고 최근에 이제 제가 많은 분들 만나면 대한민국 최고의 시사, 북한 시사 전문가로서의 김정민 씨를 이제 꼽습니다. 요새 뭐 완전히 물이 올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약간 뭔가 좀 이쪽에 경고가 아닌가. 저게 이제 푸틴하고 이제 김정은하고 이제 친해지니까 한국인한테 이제 그 북한 노동자 건들지 마라, 데려가지 마라, 뭐 조심해라, 뭐 이런 경고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이 사건을 보면서 러시아가 지극히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취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저는 이건 대표적인 인질 외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북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돕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여권 뺏고 한국 대사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영구 추방한다. 그럼 깔끔하게 해결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러시아 정부가 간첩죄를 먹여가지고 그리고 이거를 그렇지. 대사관에 먼저 이야기한 것보다는 러시아 언론에 슬쩍 흘려가지고 이제 여론을 만들고 이러한 전 과정을 보면은 저는 이게 그것까지 계산을 한 다목적인 카드로 이번에 이 사건을 벌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질 협상이라는 게 맞는 게 뭐냐면 지금 백선교사가 현재 구금이 돼 있는 그 체포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체포가 됐어요. 지금 레포르토보라는 구치소에 지금 수감이 돼 있는데 이게 모스크바 동부에 있습니다. 여기가. 종민 씨, 거기 서대문 형무소 가보셨죠? 이 어떤 데냐면 우리 일제강점기의 서대문 형무소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제정 러시아 때부터 만들어져가지고 저기 구치소가 특히 이제 스탈린 독재 기간에 자기의 정적과 반대하는 반대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저기서 고문하고 처형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치소는 많습니다. 러시아 내에 시베리아에도 많고 굳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압송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뭔 데까지? 푸틴이 이 인질 협상 외교를 굉장히 좋아해요. 일단 지금 레포르토보 구치소에는 기본적으로 다 독방의 수감이 원칙이에요. 아마 백선교사도 독방에 수감이 돼 있을 거예요. 특히 저기에 지금 누가 수감이 돼 있냐면 게르시코비치라고 해서 미국 기자예요. 미국 기자인데 지금 간첩 혐의 똑같아. 아이고. 간첩 혐의로 지금 저 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는데 백선교사가 체포되기 전에 이미 푸틴은 이 미국 기자를 풀어줄 테니까 독일에 수감돼 있는 우리 러시아 정보 요원을 풀어달라라는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기에 지금 떡하니 백선교사를 이 구치소에 가둬놓는 거는 그러니까 앉아보라고 협상하자라고 말은 안 하지만 뭐라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선교사 구금 이 문제는 지금 외교부가 키를 쥐고 있어서 제가 오늘 출연 때문에 외교부 아주 고위 관계자를 만나서 취재를 했는데 희소식 하나와 비보 하나를 가져왔어요. 제가 취재한 희소식은 러시아에서는 이 백선교사님에 대해서 대한민국 측이 어떠한 접견도 허용을 안 했는데 녹화일 기준 이틀 전부터 대한민국 영사 접견을 허용했어요. 이게 우리가 물밑 협상을 해서 얻어낸 건데 그래서 매일매일 대한민국 영사 접견이 가능해졌어요. 그런데 비보는 제가 취재한 많은 외교부 관계자들은 이 백선교사님은 당분간 석방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좀 비관적인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크게 한 방으로 써먹으려. 자, 지금부터 이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북한 MZ세대 노동자들이 이 북한 정권을 등진 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탈북을 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적나라한 이야기 이만갑에서 최초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만갑의 아주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2014년에 북에서 러시아로 일하기 위해서 파견됐다가 정말 고생하시고 최근 2023년 대한민국에 오신 탈북민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 리정혁 씨 반갑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파견되어 네. 대학을 노동자로 일했던 이정혁입니다. 네, 이정혁 씨가 지금 여러분 얼굴이 방송에 잘 안 나가고 있죠. 저희가 이분의 북에 계신 분들, 지인들,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얼굴을 이렇게 보내드리지 못합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니 일단 목소리를 일단 들어봤는데 약간 좀 목소리가 굉장히 앳되시거든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어릴 것 같은데요. 30대 초반입니다. 저희도 비슷해요. 어리네요. 차이 안 납니다. 마음 편하게 하시죠. 자, 그런데 이 이정혁 씨가요, 우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까지 결정적인 도움을 준 분이 바로 이만갑에 있으시다고 하는데 어느 분이신지. 네, 접니다. 네, 접니다. 진짜요? 네.
네, 요즘에 북한의 MZ 세대들이 이 SNS를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정권에 대한 불만 이런 것 때문에 호기심에 많이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해외에 나와 계시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연락이 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좀 놀랍기도 하고 저한테 또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만나게 됐던 거죠. 연락을 댓글을 다루신 유튜브 댓글 단 거예요? 네, 제가 그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뭐 탈북민을 구출하는데 유튜브가 쓰여질 줄 잘 몰랐어요. 그냥 했던 건데 제가 이제 생방송 라이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댓글에 뭐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러시아에 파견된 해외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강도 출신이다 이런 걸 쓴 거예요. 제가 완전 이렇게 딱 꽂혀버렸죠 거기에. 그다음부터 막 심장이 벌렁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버이브인가? 놀자 그러나? 막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게 좀 훅훅 오는 것 같아서. 근데 그 전에도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연관되고 싶지 않아서 버이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안 받았거든요 대부분. 근데 자강도라잖아요. 대한민국의 34,000명 중에 자강도 출신이 없어요. 이건 또 지연을 건드리는. 네, 이거 나는 것도 이렇게 메일로 몇 마디 주고받다 보니까 진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그 영상을 종료를 하고 그 댓글을 지워버리고 이메일 주소를 남겨줘서 그때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이야, 쉽지 않을 텐데요. 이 친구는 이제부터 내 동생이다 막 이런 마음이 생겨서 금전적인 도움보다는 정식적인 도움을 많이 줬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이름을 넌 이제부터 리정혁이야. 이름을 지어줬어? 얼굴 본명이 아니에요. 이제 먼저 이름을 들으시니까 굉장히 귀에 아니, 익숙하시죠? 그러니까 드라마 그 주인공. 맞아요. 사랑의 불시착. 리정혁 동무. 물론 얼굴은 리정혁 동무와 거리가 있지만 마음만큼은 내 동생이. 우리 실물 보지만 현미 씨 많이 닮았네. 마음만큼은 내 동생이 대한민국에 와서 리정혁처럼 살아주길 바랬던 거예요. 대박이네. 그래서 이제부터 리정혁이야. 그래서 정혁이가 되고. 이건 멋있네. 야,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정혁 씨에게 좀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 이만갑 식구들 중에도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또 다른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유나 씨를 콕 찍어서 연락해볼 생각을 하시게 된 게 제가 솔직히 러시아 생활을 5년 이상을 했거든요. 네. 근데 핸드폰을 한 3년 되면서 사용을 했어요. 5년 있다 제가 5년이 되어 가던 그때 우리 누나를 유튜브를 보게 되었어요. 우연히. 이만갑 유튜브 실시간으로 제가 봤거든요. 실시간. 뭐가 나오던가요? 그때 우리 유나님의 그런 바이올린을 치고 또 어머님과 헤어지던 그 탈북 스토리를 보면서요. 네, 진짜 가슴이 뭉클했고요. 30년 가까이 살면서 좀 울지를 않았거든요. 군대를 나오면서 부모님들 앞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제가 이렇게 누나의 그 감동적인 스토리에서 가슴이 너무 뭉클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과 시련이 따르기 마련이야. 강한 굳은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해서 나갔던 것 같습니다. 힘을 낼 수 있었네요. 너무 동료의 한마디가. 저도 이제 이만갑 MC를 이제 오랫동안 이제 하고 네. 있는데 네. 사실 해외 파견된 이 노동자분들이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쓴다는 걸 좀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걸로 자유롭게 좀 유튜브도 볼 수 있고 그러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리정혁 씨가 아마 북한 그에서 파견한 정부죠. 정부 회사에 아마 청부로 일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예측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됐냐면 북한에서 20-30명의 노동자들이 파견이 되잖아요. 외국으로. 네. 그러면 20명, 30명이 그 반복적인 로봇처럼 반복적인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뭐가 생기냐면요. 전문가가 나와요. 맞아요. 그러면 전문가가 딱 나오면은 여기 이 회사를 운영하는 북한 측의 간부가 딱 보고 나가지고 여기다 사람을 서너 명을 더 붙여줘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 사람이 다른 일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별동대를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을 하게 하면은 여기에는 20-30명이 모아져서 사는 기숙사보다는 조금 감시가 덜해요. 이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할 수가 있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리정혁 씨가 그런 청부 일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솔직히 청부에 거기 뽑힌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첫째, 지휘관들에게 신임을 얻어야 됩니다. 일단은 바깥으로 또 나가는 그렇죠. 팀이니까.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러시아어도 능숙하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몇 명에 한 명 정도 뽑혀요? 100명 중에 2명 내지 3명입니다. 엄청나네 경쟁률이. 그렇죠. 2%, 3%, 3%. 근데 이게 확실하게 믿을 만한 인물이어야 되거든. 그냥 얘는 안 튄다. 그렇죠. 그만큼 지휘관이 봤을 때 얘는 어디 놔도
딴 짓은 안 할 애다. 네. 그리고 임무도 정확히 입국까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군인당 기질. 참고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린다면 쿠웨이트에 있을 때 제가 목격한 것인데 대체로 회사 사장이다 하게 되면 아까처럼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런 하청부 노력을 따로 지금 깔고 있어요. 군대장, 조장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내보내서 개인 하청부를 하고 이제 집을 만약에 이제 지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돈을 이 지배인하고 그러니까 사장하고 나가 있어서 이제 청부를 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기를 하거든요. 장부를 조작하거든요. 이거를 근데 북한 당국이 알아요. 그래서 별도 수식 사업을 하고 자기 주머니를 챙기는 건 어느 정도 눈 감아주고 있는 거죠. 그렇지. 대신 이렇게 반땅한 당 비서가 또 당이 일정 정도 정기적으로 상납을 또 해요. 그런데 이렇게 리정혁 씨처럼 러시아의 청부 노동자로 나와서 집을 짓는 분들을 보면 너무 신기한 게 엄청 빨리 져요. 맞아요. 속도전이야. 맞아요. 기술자니까. 장비도 없는데 빨리 져요. 제가 사진 몇 장 갖고 왔는데 함께 보시죠. 이거 지운 거예요? 이게 리정혁 씨가 청부 노동자로 일하면서 두세 명이 불과 석 달 안에 지었던 주택입니다. 두세 명이 석 달 안에 지었다고? 석 달 안에 지었던 주택. 두세 명이 석 달 안에 지었다고? 두세 명이. 어머머머머. 이거 만약에 요 정도 공사 사이즈면 일단 공기라고 하잖아요. 공사 기간도 우리나라는 한 2배 정도 더 잡아야 되고 근로자도 서너 명 갖고 안 돼요. 훨씬 많아야 되고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같이 짓는데 난방, 전기, 뭐 샤시, 다 따로 있어요. 이걸 혼자 다 하는 거야 인테리어까지. 이야. 이장, 도배, 목공. 여정력이 대단하구나. 규칙적인 시간 지켜가면서 일하면 그 계획을 언제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 삼천부를 보려면요.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잡니다. 그만큼 전투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는 군인이니까요. 자존심 싸움이에요. 일하면서도. 누군가 벽돌을 10장 쌌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11장을 싸고 집에 내려갑니다. 이 정도로 일을 하니까 저 대공사도 석 달이면 다 끝내는 겁니다. 맘 먹으면 뭐 우리 충남 보령 고향에 뭐 한 30평짜리 뭐 이렇게 집을 짓고 싶다. 네. 지을 수 있으세요? 한 2명에서 한 2달이면 되겠죠. 나는 안 살고 얘기 좀 합시다. 방금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지금 떠올랐는데. 형, 나 그거보다는 훨씬 더 줄 수 있어요. 아니 노동력 착취해요. 아니 우리 정당하게 보수를 주죠. 제가 사실 통화를 할 때 자기가 무슨 거기 뭐 간부들 뭐 집을 이렇게 따로 탁 뒤로 빼더라고 짓는데요. 솔직히 속으로요. 야 얘도 또 북한 애가 틀림없구나. 후라이구나. 허풍이 후라이가 그냥 꽉 찼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자기가 러시아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러시아어를? 그래서 내가 너 나온 지 얼마나 됐니? 그러니까 뭐 4년째인가 뭐 그렇게 됐을 때 저 청부 그거에 책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시간 자는 속을 그걸 쪼개가지고 일할 때도 그 사람이 말하면 그걸 귀담아두고 계속 반복적인. 그러면 지금 누나한테 러시아 말로 간단히 하고 싶은 말 해보세요. 뭐라고 할까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 Здравствуйте, сестра. Я люблю тебя. 와, 잘하는 것 같은데. 안녕 누나. 당신을 사랑해. 여기 진짜 어떡하지? 이게 어떡하지래. 어떡하지? 속마음 들켰네요. 아니 얘기를 해보니까 이정혁 씨는 자유를 찾아온 게 아니라 사랑을 찾아왔어. 사랑의 시착이구나. 뭐야 이거? 사랑의 시착이구나. 그리고 그냥 집 진 다음에 누나한테 그래. 누나 먼저 들어. 뭐하러 그렇게 외롭게 삽니까? 들어와서 같이 사자. 빅픽처가 있어. 그러면 해외에 노동자로 만약에 근무를 가려면 자격 요건이 또 있어요? 예, 우선 토대가 좋아야 합니다. 토대라는 게 성분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출신 성분. 예를 들어서 탈북자라든가 뭐 국군 포로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가족 성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은 해외에 나갈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장가 간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내보내는 게 또 원칙이거든요. 왜냐하면 가정이 있게 되면 뛰려고 해도 탈북하려고 해도 아무래도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아니 어떻게 보면 최명철 씨도 그렇고 리정혁 씨도 그렇고 다 미혼으로 나오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만 건설 회사의 이제 관리자면서도 동시에 또 이제 현지인들과 소통하는 이제 통역사 임무를 받고 다니잖아요. 근데 통역사의 경우 이제 예외를 더 준 게 있어요. 27세 전에 그 자격 요건을 갖추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줬거든요. 가족이 없어도. 좋다. 예. 저는 좀 특별한 케이스로 해외를 나갔거든요. 저는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요. 군대까지 나간 것도 정말 신기하거든요.
네, 저희 가족이 보니까 터대가 좀 좋지 않아요. 터대가 걸려서 군대까지 나가는 것도 원래 불가능한데 운 좋게 제가 일반 군도 아니고 인민보안성에 나갔습니다. 네, 또 우연치 않게 제가 지휘관들의 눈에 들어가지고 대학 추천서가 내려왔는데 일반적인 뇌물로 500불을 요구하더군요. 근데 일반 노동자 집 가정인 자식이 500불이 어디 있습니까? 한 60만 원 돈인데 그렇죠. 그게 어려워요. 북한에서는 1년 동안 저희 가정이 100불도 못 벌어요. 1년에요? 네. 버는 게. 네, 100불도 못 버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김정은의 지시로 2014년 보안성부터 해외를 조직했어요. 나가. 외화가 많아. 근데 해외 나갈 수 있다는 게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해외를 나가서 돈을 벌어간 상태에서 대학에 다시 가자. 이런 돈 벌어서. 예, 그렇게 돼가지고 아무런 고민도 없이 해외를 나갔거든요. 어쨌든 이게 돈 벌어오라고 하면서 세상에 이 젊은 20대들, 30대 이 초반의 군인들을 이제 보냈다. 이거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근데 예전에 러시아 벌목공 하면은 좀 40대 이상, 한 50대 뭐 이런 분들이 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시베리아 벌목공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배경은 잠깐 말씀드리면은 1991년에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이제 옐친 대통령이 집권을 한 다음에 러시아는 거지 국가가 돼요. 쫄딱 망합니다. 뭔간 팔아야 돼요. 러시아가 만들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가스. 그러니까 천연가스, 석유, 나무. 그리고 나무, 음. 원목이에요. 그래서 시베리아에 있는 수많은 이런 벌목을 해야 되는데 네. 아마존 벌목도 그렇고 이 벌목을 뭐라고 하냐면 땅 위에 있는 탄광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힘들어 이게요. 네. 러시아 노동자들도 안 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 이제 그 노동자들을 수입을 했어요. 90년대 초반부터.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보니까 여기가 지금요 북한 위잖아요. 블라디보스토크 여러분 겨울에 가보시죠. 욕 나와요. 대마고원, 장진호보다 위잖아요. 칼바람 추위에 그 노동이란 노동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나 싶어서 슬슬 이제 러시아 벌목공으로 안 가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북한 당국이 이제 카드를 꺼내듭니다. 뭐 어떤 카드를 꺼내드냐면 시키면 까라면 까라라고 하는 집단이 눈에 들어와요. 군대. 근데 그래서 이제 젊은 군인들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북한 군인들 제일 불쌍해. 사실 이렇게 군인들을 이렇게 사회 현장으로 갈아 넣은 것이 언제 시작됐냐면은 김일성이 죽고 나서 김정일이 왔을 때 선군 정치라는 걸 합니다. 나라도 지켜야지만 나라 발전도 군이 앞서야 된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혁명적 군인 정신을 강조하기 시작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이제 문득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오만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다 50, 60대 중장년층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대부분 다 저희 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하루는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이제 50대 후반 정도 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약주를 드시고 완전히 취하신 거예요. 취하셔가지고 이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신 거죠. 오셔가지고 나 여기서 더 일 못하겠다. 북한으로 좀 돌려보내달라. 왜냐하면 이제 오만의 날씨가 정말 살인적으로 이제 덥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더워서 문제네. 근무 여건이라는 게 정말 요래가기 그지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웬만한 사람들이 이제 견디질 못하는 거죠. 이제 제가 다음 날 새벽에 이제 잠이 안 와서 담배 하나 피려고 이제 문 열고 딱 나갔는데 제 사무실 앞에 이제 계단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분이 거기 이제 꺼버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정말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이제 눈물 막 흘리시는데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도는 전혀 없어요. 적어도 이제 회사에다 얘기를 하면 회사 방침이 뭐냐면 못 보낸다. 절대 못 보내고 그렇게 힘들어서 갈 거면 비행기 값이라도 벌어서 무조건 메꿔놓고 가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책임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그분의 이제 처절한 그런 눈빛을 이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외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이게 사람 살찌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현역 군인의 입장에서 볼 때 관리자들에 대해서는요 엄청 나쁜 인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 나쁜 놈이지 뭐. 왜냐하면 자기들의 입장도 뭐 고려해달라고 하는데 그렇지. 솔직히 저희 노동자들 착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은 당에 충성만 하면 되니까 군인이 돈이냐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을 하거든요. 혹시라도 미안해서 같이 좀 도와주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걸 좀. 전혀요.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언제 한번 칭찬은 해본 적도 없고요. 만화시 3,000불 이상 뭐 과제를 수행했어요. 그러면 좀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럼 다음 달엔 좀 더 옆에서 얄밉게 뭐 이 정도. 이번 기회를 여기다 초절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 영상 못해요. 그런 분이 있어서 탈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독한
건물주가 내 집 마련에 최병철 씨가 지도가다는 건 아니고 쪽으로 가는데 들어서 아니 분명한 건 이제 군인은 좋던 싫던 일단은 무조건 명령에 좀 복종해야 되잖아요. 같이 갔던 군인들도 해외로 갈 때 뭐라고 안 하던가요? 지휘관들이 교육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했냐면요. 족친이다. 단 한순간도 경각심을 잃지 마라. 족친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나도 겁이 났거든요. 저기 일하러 가는데 우리는 왜 끼어넣는 거야? 일을 하러 가는지 싸우러 가는지. 돈 벌 생각하고 있는 거. 왜 끼어넣는 거야? 적진이라니. 그러니까 우리 돈도 벌고 중요한 거는 끝까지 살아오자. 모든 사람들이 겁을 먹었어요. 저 역시. 특히 해외로 나올 때 가장 두려웠던 게 이제 나갔다 돌아 못하면 저국에 남아있는 부모님들 얼굴은 어떡하지? 아니 군복무 하면서 한 번도 집에 못 갔거든요. 저도 그렇고 5년 만에 한 번도 못 갔어요. 몇 년 군복무 하는 거? 10년. 제가 군복무를 원래 그래요. 네, 못 갑니다. 17살에 군대를 나오면서 어머니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게 그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도 간절했고 그래서 해외 나와서 제일 처음으로 노래 접한 게 이등병의 편지였어요. 김광석 노래. 네, 저도 모르게 제가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 사회 사람들과 같이 일을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야, 너 이거 노래 들어봤냐? 종혁아? 해서 무슨 노래인데요? 이등병의 편지를 듣는 거예요. 눈물 나지. 그때 그 심정 석 달 동안은 진짜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같이 눈물이 나고 이거 다시 돌아가야 되겠나. 내가 과연 이 해외 생활 5년을 견뎌낼 수 있을까? 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사람인가? 이건 뭐 북한이 김정은이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뭐 돈 찍는 기계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인권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습니다. 거기는. 지금도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 나간다면 설레임이 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뭐 정보도 별로 없고. 자, 이제 떠납니다, 러시아로. 네. 저 신세대 군인들, 이런 MZ세대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임무를 주어졌을까? 저희가 러시아로 나갈 때 이미 교육을 받았거든요. 당신들은 건설을 하러 나가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부도 다 준비하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돼서 일단 공사를 시작했는데 아니 일을 하러 나왔는데 뭐 정치적 수량을 시험하러 나온 거예요? 서로가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사회 노동자들은 저렇게 편안하게 일을 하는데 하루 계획도 수행 안 하면 많아 그렇게 일을 하거든요. 근데 군인들이다 보니까 자존심 싸움이에요. 평균 하루에 미장을 30평방에서 40평방을 줍니다. 미장을 40평방. 네, 40평방이면 한 방울 끝내고 나와야 되거든요. 체력이 돼요? 그래서 놀랐다는 겁니다. 초인간적이야. 어떻게든 이길. 사회 사람들도 저희들도 무섭대요. 인간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12시부터 시작을 해서 빠른 사람은 밤 11시까지 끝내요. 아니 북한에서는 이 속도전이라고 해서 정말 단기간에 아파트도 막 짓고 그러지 않아요? 맞죠. 사실 오죽하면 전문가들이 북한의 아파트를 짓는 것은 인해 전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지. 왜냐하면요. 사실 작년에 이제 그 평양 외곽 화성지구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요. 1년 2개월 만에 만 세대 아파트 단지가 일떠섰어요. 아니 잠깐만. 만 세대? 만 세대요. HCT가 만 세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1년 2개월 만에 지었다고요? 이렇게 벌판이었던 곳이 옆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가능해? 와, 진짜 대박이다. 도시가 하나. 사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이게 김정은의 육성 사업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여기 아마 대부분 군인들이 동원이 됐을 거고 그리고 그 군의 책임자는 과잉 충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승진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현장에 나가서 지휘만 하지만 갈아 넣는 거는 사병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통계를 해보니까 1년에 연간 1,600만 명이 동원됐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에 평균 4만 5천 명이 투입해서 마무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령이 이야기한 건설 사업 그 외의 모든 사업은 효율성보다는 효과성을 따지는 거예요. 1년 2개월 만, 14개월 만에 만세대 지워라. 그러니까 그냥 다 갈아 넣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건설 부대셨는데 근데 하루에 진짜 2시간씩
재우면서 사병들을 안 재워요. 안 재우려고 방송차를 한 5대를 아파트 밑에다 이제 가져다 놓고 계속 방송차로 노래 부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선전선동하고. 그래서 고문이지. 그게 진짜.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 하는 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래요. 피곤해서 떨어지고 막 이런 게 밤을 그렇게밖에 못 예, 자구나. 수다하고 어쩌다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면 거기에 변기 안고 이렇게 쓰러져서 잠을 자느라고.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2시간 자고 일하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래. 막. 이렇게 30층짜리 건설을 할 때는요. 인원을 배로 투입합니다. 이계대로 돌리거든요. 특이한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철근 조립은 철근 조립할 사람 철근 조립만 하고 목공 맡은 사람 목공만 하니까 그 모든 분야의 달인이 됩니다. 아, 기계처럼. 놀라운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틀에 한 층이 올라가요. 이틀에 한 층. 네. 야, 이거 통일되면 우리 건설 대박이겠네. 취재를 해봤는데 리정혁 씨가 속해 있던 군부대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6개월 안에 땡땡을 만들어라. 이게 뭘까요? 다리? 땡땡 다리 이거 어마어마한 다리 있잖아요. 오, 다리. 블라디보스톡이죠. 야, 다리. 다리 잘못 다리 만들었다가 큰일 나. 별장 같은데 저는. 별장. 별장. 다리 별장이면은 이정혁 씨가 금방 만들 것 같은데. 그래요? 2달 안에 만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답은 뭐야? 30층짜리 빌딩을 6개월 내로 완성하라라는 야, 거였다고요. 말도? 30층짜리 빌딩을 6개월 내로 완성하라라는 야, 거였다고요. 말도? 빌딩? 이건 안 돼. 30층짜리 빌딩을? 제가 주변에 뭐 건설하신다는 분들 뭐 얘기 듣고 보이는데 이게 불가능해요. 굳히면서 올라가야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계절이 타야 돼. 이게 맞아요. 많은 사고가 뭐냐면 겨울에 시멘트가 하려다가 그냥 거기서 다 죽는 거거든. 양생이 안 돼가지고. 안 돼요. 30층짜리 빌딩 미션 받으셨어요? 네, 했습니다. 했다고? 그거 지금 그게 된다고요? 된다고요? 가능합니다. 아, 이게 기울어져 있지 않을까, 지금쯤이면? 이렇게 삐딱하게? 봄에 시작해가지고 가을 되기 전에 끝나는 끝나는 거잖아요. 거죠. 말이 안 돼. 끝납니다. 당연히. 아니 그럼 6개월 안에 이 30층을 이제 빌딩을 지으려면은 잠도 못 자고 했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저희가 군인이잖아요. 이 군인이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무작정 내모는 거예요. 아, 힘들어서 못하겠다. 저는 그런 말을 못해요. 그냥 한마디로 자존심이 걸린 싸움입니다. 내 자존심을 지켜야 내 밥그릇을 지키고 그리고 내 부모도 지킬 수 있다. 뭐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근데 제가 가장 억울한 게 뭐냐면요. 그 30층 건물 안에 저희 사람들이 한 50명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해외 사람,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베트남 엄청 많이 들어가요. 네. 우리들의 노동에 비하면 한 절반도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라는 건. 근데 월급은 배로 받아가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뭐냐? 아니 그럼 우리는 완전 착취만 당하고 있네. 노예가 완전 떠이죠. 너해죠? 그걸 압니다. 아는데 군인이라는 그 명목 아래 내색을 못합니다. 아, 예를 들어서 저희 친구들끼리 술 한잔 마시면 말해요. 다음날에 집어됩니다. 어머. 그 중에 누가 또 있구나. 어? 이게 북한의 이거 프로가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 현재도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사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에서. 앞서서 이야기하실 때 일은 우리보다 절반밖에 안 했는데 돈은 더 받아가더라. 네. 그러니까 북한 노동자여서 금액을 덜 받는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받았을 때 어느 정도를 내 몫으로 남길 수 있는 건지. 한 달에 저희가 계획분이 30층짜리 아파트 건물을 지을 때는 3,000불입니다. 예, 한 350만 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6개월 동안 무조건 끝내야 되겠다. 그렇게 끝냈는데 50불밖에 안 줍니다. 어머, 무슨 강도야. 월에 50불, 그냥 50불. 네네네. 왜냐하면 거기 아니 왜 50불밖에 주지 않냐? 너희들 밥 먹지 않았니? 어머. 와 밥값을 빼는 거야? 아니 식비하고 뭐 청년정병비 그리고 뭐 충성의 자금 그게 나가거든요 매달. 근데 더욱이 억울한 게 뭐냐면요. 그부터 현찰을 집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줘야지. 한 300불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줘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정혁이 너는 한 달에 이만큼 벌었으니까 사인을 해요. 사인이요? 네, 회사에 나와가지고 명단을 딱 주고 사인을 합니다. 이거를 들어갈 때 너희들에게 주겠다. 마시자 50불씩 남잖아요. 들어갈 때 또 제합니다 여기서. 뭘 줘요? 뭘 또 제할게? 뭐 또 있어? 그동안에 뭐 아프지도 않았네. 뭐 이러한 아팠고 당신네 뭐 고집이도 나가고 또 여기서 또 제합니다. 대강도네. 완전 뭐. 야, 이건 불법 상용용 업자들의 얘기보다 더 나쁘잖아, 이거는. 계약이
개인과 뭐 러시아 정부와의 계약이 아니라 북한 정부와의 계약이란 말이죠. 결국은 뭐냐면 노동자들은 일을 하는데 그걸 돈을 다 받는 게 아니라 대부분을 상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부가 다 먹는 거고 대충 보니까 노동자들이 받아가는 것은 한 10%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아니요. 10%도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나마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전표에다 적어놓는 거죠. 다 쌓아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렇잖아요. 이거는 현찰이 아니잖아요. 언제 받을지 모르는 거고. 결국 이제 귀국할 때 몰아서 주겠다라고 하는데 또 그나마도 다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식비 빼고 뭐 교통비 빼고 숙박비 빼고 그럼 손에 쥐는 건 사실 10%도 안 되는 굉장히 적은 액수만 손에 쥐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도 꾹 참고 있는 게 뭐냐면요. 어느 정도의 자유가 보장되니까. 북한보다는 자유가 좀 어느 정도 보장되고요. 잘 먹잖아요. 먹는 건 그러니까 북한에서보단 잘 먹어요. 잘 먹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인물이 있죠.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북한에 군인들이 나가서 그 또 군인 말고도 막 노동을 해서 그걸 여기저기 다 뛰는데 뛰는 당사자가 있죠. 맞죠. 명천 씨. 아, 명천 씨는 어떻게 보면 노동자 월급을 줬던 이제 어떻게 관리셨잖아요. 네. 보통 이 월급 줄 때 얼마나 뛰고? 일단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이게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현장을 맡아가지고 이제 위에서 내려온 공식이고요. 노동자들 계산할 때는 자기가 한 달 동안 한 총량에다가 그 양을 0.5404라는 숫자로 나눕니다. 어디서 나눠요? 네, 나눈 다음에 그걸 다시 0.23이라는 숫자를 곱합니다. 충성의 자금이나 계획금이나 뭐 그다음에 사무비나 그다음에 노동자들 식비 이렇게 하면 신기하게 어떤 매직이 있냐면요. 10%만 딱 가져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찾아냈구나, 누군가가 또. 400리알을 벌었다고 치면 이분 한테 가는 건 40리알 정도 가는 거죠. 그런데 10%는 제대로 줘요? 10%는 갑니다. 10%는 가는데 근데 이제 참관어리들이 많아요. 그 안에. 네. 그러니까 당비서 그리고 보위원, 그다음 뭐 재정회계원, 그리고 뭐 통역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나름 이제 세치를 하는 거예요. 조금씩. 네. 그리고 또 이쪽에 경비에다 보면 집어넣고. 그리고 또 이쪽에 보면 이게 노동자들 같은 경우도 자기가 속해 있는 그 팀에 팀장이 있고 세포비서가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나중에 월급 받으면 딱 그 사람들한테 조금씩 주는 거예요. 가운데서 이렇게 보면 큰 사람들은 크게 먹으면서 내려가고요. 작은 사람들은 또 작게 먹어요.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완전히 확실하게 이제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정혁 씨 들으면 더 열통 터질 얘기를 좀 해드리면 예를 들어 리정혁 씨가 좀 넉넉하게 받았다고 해서 한 달에 한 $100 받았다. 좋아, 100. 연봉 $1,200. 딱 나오죠. 네. 실제는 1,200보다 못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북한 당국이 리정혁 씨 같은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1년간 벌어들이는 돈은 얼마일까요? 와. 곱하기 10%니까 10에서 수하면 되잖아. 90%니까. 아니지. 아니. 20%는 경기 나누기 0.23을 한 다음에 0.5404를 곱해야지. 그거 함산을 해야지. 그래서 이게 너무 복잡해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왔어요. 이 공식을 계산해서 실제 북한 당국이 노동자들 착취해서 벌어가는 1년간의 금액을 추산했는데 지난 3월 자료에 따르면 대략 10만 명이 40개국에서 근로를 합니다. IT 전문가도 있고 식당 종업원, 건설, 뭐 의료진도 있어요. 그런데 IT 분야 노동자만 국한했을 때 북한 당국이 벌어가는 돈이 연간 2억 5천만 달러. 적지 않네. 적지 않네. 벌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IT 이외의 분야의 노동자는 얼마로 벌어갈까? 5억 달러. 약 6,765억의 수입을 북한 당국은 벌어가면서 정작 노동자들에게는 연간 1,200달러도 안 되는 돈을 지급하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만 계산을 해봐도 지금 김진 기자님이 불러주신 금액만으로도 한 9천억 정도 되죠. 그죠? 9천억을 매년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쓴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벌써 달라지잖아요. 그림 자체가 달라지는 건데 2030 세대,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지금 MZ 세대죠. 이 젊은 세대로서 이 해외에서 노동할 때 뭐 저희는 현타라고 합니다만 어떤 순간에 가장 야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하네 이런. 가장 크게 드는지. 어쨌든 북한 사람들이 러시아에서는 가장 급수가 낮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 식당 가잖아요. 북한 사람 들어가면 한참 있다 옵니다. 우리가 먼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 들어오잖아요. 너 뭘 모르러 가요, 한국 사람한테. 같은 팁 많이 주고 또 뭐 이러니까. 팁보다도 그 나라 국력을 보는 네, 거죠. 그렇죠. 우리한테는 맨 마지막에 와요. 그런 건 볼 때 단편적인 실례로 이게 뭐냐? 우리 북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런 수모를 받고 있지? 내가 또 한 가지 팩트가 있는 게
경찰들이 한국 사람 보잖아요. 경례를 합니다. 경례. 근데 북한 사람들은 여권을 보면요. 중에서 어떻게 해서나 투지를 잡아가지고 돈을 뺏으려고 합니다. 어머. 너 우리 북조선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인종차별을 하냐? 너 북조선 사람 아니야? 얘는 한국 사람이야. 그게 뭔데? 얘는 잘 살아, 너는 못 살아. 답이나 여기서 나옵니다. 한국에 대한 질투 같은 건 안 느껴요?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거지 취급당한다? 아니요. 아니요? 부러워하겠죠. 한국에 대한 부러움? 야, 나도 한국 사람 되고 싶다. 그런 게 있어요. 말도 똑같은데. 네. 그래. 그래서 그러면서 저보고 너네 한국 사람으로 안 태어났네. 그걸 어떻게 해? 이제라도 한국에 가고 싶은 생각은 없니?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진짜 민족의 아픔, 수치스러움. 수치스럽죠. 네, 아니 같은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이걸 국가남이 갈렸다는 이것으로 가슴 아픈데 그때 그 분노함이 야 이런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들 그랬을 거예요. 저도 중동에서 이제 돌아다닐 때 노스코리안이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그냥 코리안이라고 했거든요. 나랑 똑같아. 코리아 이즈모 아니잖아. 그렇게 돌아다니면 일단은 무시는 안 당합니다. 무시는 안 당하고요. 거짓말한 건 아니니까. 거짓말한 건 아니니까. 어차피 이제 북한 노동자라는 이 하나 그거로 이제 불쌍한 취급 당하는 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요건 하나 들고 그리고 저는 북한 요건도 소지했던 사람인데 대해주는 태도가 벌써 다르거든요.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또 오만에도 중동에도 가보면 K-팝의 열기가 정말 엄청납니다. 오른손애들 보면 한국말 엄청 잘해요. 어떻게 한국말 배웠냐 물어보면 BTS 노래 듣다가 배웠다 막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북한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경제적 수준 차이가 이제 너무나도 넘사벽이니까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노동력 부족할 때 우리도 보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외화로 왔단 말이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디로 갔냐면 경제로 갔어요. 그래서 경제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렇죠. 여기서는 그 돈을 가지고 다 군사에다 써버린단 말이죠. 여기서는 그 국내의 경제 효과로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액수인 줄 몰랐다니까요. 그게 순수한 착취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어쨌든 이 국가에 들어오게 되면 국가에서 소비가 되고. 예, 다 돌면서 경제 부흥을 일으키기 위한. 근데 이거는 북한 사람들이 만약 나가서 이제 번 돈이 다 하게 되면 알준이 다 국가에서 빨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빨아가서 착취해가지고 가서는 이게 핵과 미사일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김씨 세습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데 자꾸 혈안이 돼서 여기에다 포부으니까 날이 갈수록 북한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계속 피폐해지고 그 대체로 북한 노동자들이 골프 지역에 나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 당국을 가리켜서 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이라는 게 핏바람 먹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쭉 그 노동 현장을 이제 쭉 돌아보려고 이제 가게 되면 야 목이 새끼 왔다. 목이 왔다는 게 빨아먹으러 왔다는. 자 여기서 궁금합니다. 들어갈 때 얼마나 벌어서 들어갔습니까? 솔직히 입에 담기가 좀 거북합니다. 5년 동안에 제가 벌은 게 2,000불이었습니다. 5년 동안? 네, 5년 동안. 5년 동안. 지금 환율로. 지금 환율 270만 원. 5년 동안 2,000불이요? 2,000불. 한 달에 40불이 안 되지. 한 달에 한 4만 원 돈을 못 받은 겁니다. 월급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게 어떻게 됐냐면요. 저희가 1차 생으로 나왔기 때문에 2년 동안은 무보수로 일을 했습니다. 무보수로? 네. 무보수가 어디 있어 세상에? 아 이거 2,000불은 너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상 이제 미국 달러로 한 2,000불 정도 되는데 이 돈이 북한에서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꽤 큰 상당한 돈이고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 졸업하고 이제 통역사로 발표받고 이제 직장 처음 갔을 때 저한테 이제 한 달에 준 돈이 2,500원이었어요. 북한 돈으로요. 이건 1불도 안 되는 돈이거든요. 한 0.3불 이 정도 되는 돈이에요. 저는 이전에 그 외대를 다니면서 돈 많은 친구들이랑 같이 다녔잖아요. 저는 그 친구들하고 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줄 몰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 끝나고 가서 장마당에 가거나 혹은 남의 집 가서 다시 일해주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런 비교가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일을 안 해도요 실업수당이 그거보단 더 나올 거예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북한에서 아무리 한국에선 제일 못돼 봐야 진짜 뭐 응? 저희가 이제 오만이라는 나라가 사막이잖아요. 사막이니까 이제 일할 때 보면 다 밖에서 일하는데 군을 진 곳이 없어요.
쉬는 타이밍에 이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쉘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늘을 인위적으로 만들었죠. 각국에서 이제 일하러 온 노동자들이 다 거기로 모여와요. 주문해서 스마트폰을 딱 꺼내요. 그래가지고 가져간데 이제 영상 통화를 켭니다. 얘기 들어보면 그냥 다 같은 얘기예요. 한국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하는 얘기처럼 잘 있냐, 학교는 갔다 왔냐, 뭐 아빠 잘 있다, 너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지. 그 옆에 보면요, 북한 사람이 거기서 이제 쭈그리고 앉아서 그걸 이렇게 부러워서 보고 있어요.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화가 나거든요. 네네. 예, 화가 나거든요. 이제 화가 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다른 것도 없어요. 그냥 내 몸 하나 정말 40~50도 되는 이 사막에서 불태워서라도 정말 가족을 먹여 살리자. 그런 이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그냥 돈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런 걸 하나 가지고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솔직히 북한에 돌아갈 때까지 소식 한 번도 못 듣고 아파도 말도 못해요. 뭐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보면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 가족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쿠웨이트에 있는 한 노동자분한테서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네가 잠들기 5분 전까지 이 5분이 굉장히 진짜 막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한번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쿠웨이트라든가 뭐 이제 카타르 이런 걸프 지역의 날씨가 굉장히 살인적인 날씨입니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는 이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들어와서 취침하기 딱 전에 한 5분 정도 있으면 가족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때 두고 온 부모, 처자, 그리고 막 뛰놀던 자기 그 아들, 딸 이런 생각이 쭉 물밀듯이 이렇게 몰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5분 전에 또 이렇게 눈물을 쭉 흘리다가 또 자군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랜만에 들어갈 때가 2019년도 가을이었거든요. 오랜만에 들어가는데 부모님들 보고 싶잖아요. 부모님들이 연락을 해서 아버지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군복무 한 8년, 거의 9년 만에 아버지 모습을 보는데 솔직히 이제 군관학교 가려고 한 1000불만 보내려고 했거든요. 1000불을 부모님에게 보내고 1000불은 군관학교 가는데 제가 쓰겠다. 예. 아버지 모습 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다 드렸어요. 지금도 아버지 생각을 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먼 얼굴에 그 주름이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아버지에게 돈을 보내겠다는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그동안 저를 키워주신 그 고마움이 들었다기보다도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집에 있을 때 엄청난 거짓불통, 범죄에 속을 태웠던 그런 자식이었는데 그런 자식이라도 이렇게 집을 떠나버리니까 부모님이 그런 자식을 손꼽아 기다렸다는 게 그게 너무 고맙고 자식이라는 게 그런 거였습니다. 부모님의 얼마나 온갖 그 세월을 얼굴에 다 씌워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언제 뭐 망설이지도 않고 이 전부를 그냥 다 지워줬습니다. 네, 솔직히 아버지가 저에게 종혁아, 난 너에게 말을 할 수가 없다. 내가 이렇게 17살 초월부지 어린 소년으로 군대를 나가서 이렇게 9년 만에 보니까 이제는 아버지 근실 다인 것 같다. 와. 이제는 내 앞길 내가 정해서 해라. 다시 러시아를 나가든 집에 오질 않든 아버지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할 거야. 저는 그래도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최선을 다해 왔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부모님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부모 된 입장이었구나. 아무리 자식으로서 효도를 한다고 해도 부모님들의 발뒤치기도 못 따라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러면 아버지 저 다시 러시아 나가겠습니다. 그래, 그럼 다시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아무런 근심과 걱정 없이 해를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 북한보단 그래도 고생을 하더라도 다음은 2,000불이라도 벌 수 있는 러시아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셨던 건가요? 저는 그 2,000불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첫째로 제가 들어갔을 때요. 북한 군인이나 정권이 저희들을 해외생들 인간 이하에 취급을 했거든요. 아니 외화벌이를 그렇게 해왔는데? 네, 저희들은 5년 동안 그 아무리 인터넷을 보면서도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너는 러시아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나라 살 수가 없어.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우리 당신들이 시켜서 이 5년 동안 나가서 고생했는데 왜 그런 대접을 하냐 하니까 너희들은 해외 물을 자본주의 물을 먹고 들어왔기 때문에 살아도 이제는 격리돼서 살아야 된다. 절대로 군간 학교도 못 가고 입당도 못 하고 고향에 내려가도 가장 구석진 곳에 가서 살아야 된다. 그 북한 사회가 절단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아니 그동안 월급을 90% 넘게 갖다 바쳤는데 그게 중요합니까? 그들은 돈만 받으면 끝이잖아요. 덕으로 썼으니까. 한마디로 저희들을 네. 덕으로 이용했을 뿐입니다. 착취고. 그들은 거기서 조그만 양심의 가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때요?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땐 제발 감사하다. 이게 내 인생에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겠다. 내 충성심은 변치 않았는데 이런 대우를 받으니 제가 5년 동안이 아니라 거의 30년 동안의 충성심이 낙엽에 짓밟 피니까 네. 솔직히 이 나라 살아갈 미래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 유나 누나의 유튜브를 그런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봤고 시각이 바뀌었어. 그래서 머리가 열렸거든요. 보니까요. 그렇지. 마음이 동감되고 이 사람들이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겪어봤으니까 북한에서. 그래서 다시 나가야 될 기회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잡았냐면 어떻게 잡아 이거? 제가 1차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1차생들이 다 들어왔으니까 그 300명이 10%도 안 되는 사람만 남겨도 다 제대됐습니다. 숙련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이 판을 리드할 수 있는 사람. 조장들. 그 사람들이 또 저희처럼 성장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걸리는 게 문제. 그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야, 중혁이 너 나갈래? 너 대학 가겠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요, 전 나가겠습니다. 이미 마음이 굳혔는데요.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했거든요. 근데 이게 2020년이면 코로나가 막 시작돼서 한창 유행했을 때잖아요. 맞아요. 코로나19는 20년부터인데? 네. 제가 19년도 11월 달에 다시 나왔거든요. 한 달, 10월 달에 들어갔다가 11월 운이 엄청 좋네. 근데 이 증언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증언을 정혁 씨가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자료 통계로만 보면 그 2019년은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유엔 경제 제재에 따라서 2019년 연말까지 각 세계가 북한의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환시켜야만 했던 시점이에요. 맞네요. 근데 오히려 나갔네. 2019년이라는 거예요. 맞네요. 4만 명이 넘는 북한 근로자가 러시아에 있었지만 2,500명까지 줄였어요 라고 대외적으로는 러시아가 밝혔어요. 그런데 대내적으로는 학생 신분으로 나와 있는 유학생들로 북한이 가장을 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실 그때부터 러시아와 북한은 서로 짜고 대외적으로는 얼마 줄이긴 줄였지만 계속해서 북한의 열악한 근로자들을 러시아에 보내고 러시아는 이 사람들을 학생 비자 등으로 속여서 계속 일을 러시아도 부려먹었던 거죠. 같은 편이야. 이게 지금 우리 이만갑 이 증언을 통해서 정확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징하다 정말. 네. 아니 이제 운 좋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이제 러시아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이제 노하우도 이제 생겼겠다. 이제 목표도 이제 생겼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였어요? 가장 먼저 하고 싶던 핸드폰을 사고 싶었어요. 야, MZ세대 맞네. 역시. 스마트폰. 군인들은 핸드폰을 사용 금지게 되거든요. 사용을 하더라도 그 책임자들만 건반에 달려있는 인터넷이 되지 않는 그런 핸드폰을 사용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노하우도 있고 어느 정도 책임자의 직위도 있으니까 몰래 사용했습니다. 근데 사장도 보면서도 뭐라고 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딴 맘을 먹으면 이 회사나 이 한 개 대박이 주저앉기 때문에요. 나중에는 이 사장들이 오히려 저의 눈치를 봤다니까요. 가서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생겼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쨌거나 생각도 좀 많이 바뀌고 했는데 그때 이제 스마트폰으로 가장 먼저 검색했던 게 뭐가 있었나요?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이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그 언어를 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한민국에 대한 그 어느 정도의 관심이 생겼거든요. 제일 처음 검색한 게 대한민국. 근데 뜨는 게 뭔 줄 압니까? 애국어가 뜨는 거예요. 와,
아니 애국가에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가지? 김일성이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북한이라면 김일성 장군만 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느님, 야 이 나라는 참 신기하다. 그렇게 핸드폰을 사가지고 사고 의식을 넓혀갔습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 의식을 넓혀간 거죠. 실제로 그 여러 구호 활동가들의 말에 따르면은 최근에 이제 탈북하는 분들 그 스마트폰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일하시면서 본인은 안 갖고 있었어도 그 관리하는 분들, 그 다음에 다른 나라 노동자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결국 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다른 외부 세계를 알게 되는데 보게 되면은 북한하고 그 사이비 종교 집단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사이비 종교 집단에 꼭 빠지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하는 게 가족과의 관계를 다 단절시켜요. 요 안에만 갇히게 하는 겁니다. 북한이 딱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돌파할 수 있는 게 미디어예요. 그게 이제 스마트폰이었던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콘텐츠는 또 북한에서 만드는 이런 그 선전선동이 아니거든요. 프로파간다가 아니에요. 아무런 의도가 없는 거거든. 그 일상생활들 보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거든요. 맞네요. 이걸 통해 가지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북한 당국도 지금 이 러시아에 있는 북한 노동자, MZ 노동자들의 이런 그 실태를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스마트폰 이게 이 손바닥만한 크기지 않습니까? 이 안에 우주가 들어있어요. 네. 지금 클릭 한 번에 지구 반대편 남극 연구소에서 지금 남극 상황까지 바로 알 수 있는 이런 시대예요, 지금요. 근데 지금 러시아에 나가 있는 MZ 세대 노동자들을 북한 당국이 약간 계륵, 양날의 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은 벌긴 벌어와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나가서 이걸 손에 들고 있으면은 현실이 어떻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을 거잖아요. 이 친구 북한 당국도 방법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뭘 하고 있냐면 젊은 노동자들을 모아놓고 홍보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달구지 아니야 지금? 아 그러니까 달구지에 앉았어. 김씨 일가 우상화 지금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 이게 제가 초등학교 때 나온 영화인데 아직 이걸 러시아에서 틀고 있다니까요 아직까지요. 40년 된 영화인데 스마트폰에 이미 노출된 그 MZ 노동자들 저걸 보고 감동을 받겠습니까? 아니요. 아 이게 스마트폰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세냐면 제가 이제 쿠웨이트에 있을 때 현장 점검을 하러 이제 나갑니다. 침실까지 이제 들어가 보거든요. 근데 이제 문 열고 들어가게 되면 침대가 이중 침대로 이렇게 2층 침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커튼을 치고. 그러니까 그 안에 불은 꺼져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는 것 같아요. 불빛이 싹 새어 나오거든요.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도 보는데.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체하고 쑥 나오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시간을 짬짬이 뭐 시간을 내 가지고 계속 스마트폰을 계속 열람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뭐 북에 대해서 환멸은 느꼈지만 우리나라의 그 영상들을 보면서 뭔가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누그러지고 좀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좀 땡기고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좀 열리기 시작했던 기계점이 생겼는데요. 놀랍게도 한국 사람들을 알게 됐거든요. 그 현지에 사는 한국 목사님들이었는데 일이 끝나면 매일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추운 데서 일하니까 단지 따뜻한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어서 한다. 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요. 끝내 그 커피 마시러 갔습니다. 잘했다. 네, 가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날 때마다 한국인에 대한 의식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이미지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배워왔던 한국 사람은 완전 자본주의에 빠져있고 다른 사람의 등골을 빼먹는 완전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나쁜 놈이었는데 마치 부모님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고향은 어디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그리고 힘들지 않냐? 힘들지 않냐? 그 한마디예요. 모든 게 다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책임자들도 와가지고 수고해. 이 말보다 잘하고 있어? 뭐 말 한마디 하면 감시, 통제 이런 거 말이었는데 한국 사람이 힘들지 않아? 그리고 배고프지는 않네? 이런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그때부터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계속 갔습니다. 나 이제 한국에 가야 되겠다. 그때 이제 마음을 딱. 이미 이탈해서 숨어있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신분 문제입니다. 변호사를 연결해서 난민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게 가장 일에게 필요하고 마음을 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람들은 자기 옆에 다른 북한 사람 두세 명 있으면 절대로 속마음을 내놓지 않고, 그런데 이제 혼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가서 이야기를 하면 좀 속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가장 이제 좋은 거는 그 사람들한테 필요를 도와주는데, 되게 뭐라고 많이 부탁을 하냐면 스마트폰을 하나 구해달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을 몰래 보고 싶어하고, 그런 문화에 대한, 외부 정보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씩 도와주는 걸 통해서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묻고 싶으세요? 그분들을 만나면. 저와 아내 같은 경우는 그분들을 만났을 때 일단은 어디 아픈 데가 없느냐를 제일 먼저 물었던 것 같아요. 아픈 곳은 없느냐? 아픈 곳이 있으면 이야기해라. 우리가 의약품이나 또는 병원 갈 일이 있으면 이야기하면 우리가 중국인 병원으로 소개를 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도움을 주겠다. 본인들이 아픈 것을 치료받고 나면 사람들이 마음문을 좀 열어요. 먹는 것보다도 사실은 아픈 것에 대해서 만져주고 그들을 이렇게 보듬어주면 사람들이 마음을 쉽게 열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필요한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라. 누가 물어보기나 했겠냐고. 더구니까 아프든 말든 상관없는 거죠. 그때 당시 한 달 후에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네.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분들은 한국에서 다 복귀시키지 않았어요. 네. 이제는 제가 유일하게 의지했던 게 그분들밖에 없었는데, 아, 이제는 어떡하지? 사람이 목표를 품으니까요. 오직 그 목표에 모든 정신을 썼습니다. 네. 짬만 있으면 유튜브 검색해서 어떻게 하면 탈북을 할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용서관에 전화하면 빨리 도와줄 수 있었는데 왜 1년이나 그렇게 오랜 시간을 있다고 맞냐. 쉽지는 않죠. 놀랍게도 그 블라디보스토크에 해킹조가 있습니다. 북한군에 그 IT 부대가 있어요. 전문 한 명이 대한민국 용사관을 계속 도청하거든요. 도청하는 것과 동시에 북한 사람들이 그 이전에도 거기다 전화를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전화를 하면 즉시 이 사람들한테 가요. 신상까지 다 나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 용사관에 전화를 할 수 없어서 그러면 내 자취를 찾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저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선교 단체가 있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국제 유엔에다 이렇게 탄원서를 내는 그런 단체가 있었더군요. 그분들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다행히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북한의 MZ 세대들, 2030들이 해외 나와서 일을 하다가 보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영상들이라든지 자료를 얻게 되고, 또 아까 이야기한 선교사님 같은 분들도 만나서 결국에서 가장 중심인 건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권리,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중받아야 될 것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젊은 세대들의 어떤 탈북 러시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네, 뭐 여러 종교단체 또 인권단체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이 구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도움의 손길이. 외부에서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데 북한이 이게 교육적으로 자유나 인권에 대한 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인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 문제의식이 없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 이제 국정원에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에 뭐 많은 수당들이 있지만 생명수당이 있다는 게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북한 사람 죽어도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또 더더욱이 종교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게 한 사람은 노래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듣고 있으면서 야, 무슨 저딴 노래가 세상에 다 존재하나. 혁명성도 없어, 당성도 없고 계급성도 없고 사상성도 없고 저딴 노래를 부른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원에 나와서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어머나, 나는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날 낳을 때 사랑받는 존재로 낳았구나. 근데 나라는 사람이 북한에는 없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순간 그렇게 정말 통곡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보건대는 북한에서 가장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단어가 바로 최고 존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세계 인권선언 1조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운 똑같은 그 존엄과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최고 존엄이 되고 누구는 태어나면서 상놈이 되는 그런 사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북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야말로 진짜 가장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그런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불씨는 아마 분명히 북으로 다시 들어갈 것 같거든요. 자, 오늘 어떤 곡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앞서 이제 반란과 폭동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이거는 지배계급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렇죠. 이걸 민중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저항이자 혁명이 될 수 있는 것들인데 혁명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곡 골라봤어요. 노래 제목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민중에게 권력을. Power to the people. 예, 존 레논의 음악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제 노동운동이라든지 그 이제 제3세계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애국가처럼 불렀던 노래 중에 아, 노래가 아주 좋네요. 이거 하기 딱 좋네. 벤츠, 메르세데스 10억 정도 됩니다. 파테클릭이라는 시계거든요. 시가 2억 원이. 크리스찬 디올 제품으로 한화 약 240만 원짜리예요. 대북 제재를 굉장히 비웃는 듯 북한의 사치품 수입액이 우리 돈으로 1,143억 원인데 자신의 최측근들에게 벤츠사의 S클래스를 선물했다. 우리나라 따지면 약간 한강뷰 고급 빌라를 충성심을 좀 있는 사람한테 나눠준다고 합니다. 저 돈 있으면 우리 밥 주지.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폭동을 일으키고 싶지 않을까. 채널 A